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의 연석정입니다. 저에게는 좀 어려운 주제를 던져주셨어요. ASD하고 AI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 친화적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특수교육팀 그리고 가천대 또 인하대 인공지능 전자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연구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R 기반의 지능형 사회적 상호작용 훈련 앱 개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했던 LML과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선 발표자분들의 내용보다는 좀 제가 엄청 쉽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치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언어 치료 분야 또는 이제 치료하는 선생님들의 아마 이렇게 당면에 있는 어떤 접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은 아마도 뭐 원격 치료 또는 AI 또는 챗GPT 이 챗GPT는 정말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교육이라든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그런 주제어들인데요. 이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기 전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이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 뭐냐면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그리고 원격 치료. 만나지 않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를 현장의 언어치료사 또는 감각통합치료사 또는 행동치료사한테 엄청 많은 걸 요구하고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엄청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돼서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연구라든가 그런 강의들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AI인데요. 이 AI랑 관련해서 이제 2022년도에 챗GPT가 처음 등장을 했고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2023년과 곧 바로 2023년과 2024년도에 이 실체를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을 교육하는 그런 일반 교육에서는 이미 2023년, 2024년도에 특히 대학의 교육, 뭐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또는 저는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에 있기 때문에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그런 AI 툴들이 소개가 나와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2025년도에는 또 다른 우리가 현장에서 또 다른 그런 실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의사소통 보조기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우리나라 장애인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법률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의사소통 보조기기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약간의 그런 치료 중재에 효과가 있는 그런 장비 또는 일상생활에서 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기 이렇게 정의되고 있고 이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2020년부터 굉장히 구어가 전혀 안 되는 최중증, 그러니까 언어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보조기기 하나 그다음에 말은 잘하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처럼 상황에 적절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의사소통한다라는 것은 맥락 정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장소 그리고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장소에서 친구랑 얘기하는 상황과 학교에서 교실에서 내가 수업에 발표하는 상황에서 쓰는 언어가 다른데 이러한 맥락에 맞게끔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의사소통의 어떤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심한 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버전 하나, 그리고 구어로 잘하지만 그런 사회적 맥락의 어떤 적절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사소통 기기 하나, 또 뭐 직장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의 그런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수행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ASD하고 AI의 최근 동향에서 이제 진단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지금 현재로 그 치료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생성형 또는 대화형 AI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프롬프트 넣잖아요. 오늘 학교 가는데 뭐 입고 가면 좋을까? 이런 형태로 이제 대화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대화형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챗봇의 개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2년도에 챗GPT 등장, 그런 생성형 또는 대화형 이런 AI 등장이 언어 치료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내용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이 개발의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대부분 이제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어떤 형태였냐면, 그 태블릿 PC가 등장하기 2010년 전에는 전용 기기가 따로 있었어요. 엄청 무겁고, 그리고 물론 노트북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엄청 무겁고 크고 한 그런 의사소통 보조기기에 보조기기 개발이 있었는데, 이제 태블릿 PC 등장으로 앱에 대한 아주 가볍게 그냥 누구나 다 태블릿 PC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시작이라든가 개발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지금은 이 태블릿 PC와 또는 스마트폰을 더 나아가서 이 스마트 글래스 또는 그냥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는 그런 자폐인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얼굴 표정, 시선 움직임, 제스처 또는 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분석해서 어떤 정보들을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해, 이런 형태의 어떤 단서를 주는 형태로 굉장히 또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이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에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속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한 1분 뒤에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의사소통이 성공했냐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 대화는 일단 속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응 시간 이내에 성공적으로 적절한 메시지로 전달해서 의사소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들이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어떤 예측을 더 쉽게 하기 위한 거, 그리고 의사소통 보조기기에 사용되는 TTS 합성음의 그런 이 질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화난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합성음의 개발, 그다음에 ASD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사실 이 디지털 치료제가 부모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전문가 개입이 최소화되는 이 앱 자체로 상호작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을 기본 컨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폐 아이들의 음성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얘한테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폐 아이들의 음성 인식
의 데이터도 한 100여 명 정도 수입해서 그런 기술들을 넣었고, 그리고 사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 표정, 제스처 인식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넣어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사소통 보조기기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게 본 최근 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 의사소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임에서 왜 두껍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VR 글래스가 아니라 요즘에 더 가볍고 그리고 AR, VR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그런 글래스들이 연구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나왔던 논문인데 이 발달장애 아이가 안경을 쓰고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에 가서 이제 적절하게 계산도 해야 하고 뭐 이게 얼마인지도 물어봐야 되고 현금으로 할 것인지 카드로 할 것인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 글래스를 쓰고 이 물건을 보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이 글래스에 이제 정보를 주고 여기서 네가 지금 궁금한 게 무엇인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볼 것인지 아니면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글라스에서 화면에 제공되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나 다른 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의사소통에서 너 뭘 선택해서 말하고 싶니? 라고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건데 굉장히 제가 기존에 연구해 왔던 의사소통 보조기기와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이제 상용화되고 사업화된 것들이 모두 21개가 있어요. 21개가. 이 21개 중에 반은 사실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정보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의사소통 보조기기가 거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시장의 반 정도가 되고요. 반은 이제 자폐나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말과 뭐 언어의 표현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태블릿 PC 안에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TTS 합성음을 쓰지만 좀 이 가격 문제로 굉장히 저가의 질이 안 좋은 그런 TTS를 쓰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보다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냥 기존에 다 저장되어 있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의사소통 보조기기에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들의 현실이긴 합니다. 사실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의 연구진들이라든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굉장히 연구실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 연구실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업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죠. 영어의 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쓰기가 어렵고 한국어 기반의 의료기기 이런 의사소통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런 사업화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도 이 보조기기 이런 등록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 영어 기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기들의 우리가 보통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볼,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도 굉장히 비주얼 러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각적으로 이미지, 사진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도 이 시각적으로 이제 취약한 뭐 지적장애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취약한 친구들에게 필요한 고도 대비의 그런 명암이 분명한 그런 시각적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심볼, 그래픽 심볼, 그다음에 뭐 거기에 탑재되는 어휘의 구성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레벨이 있는지, 페이지가 몇 개나 되는지, 어떤 상하위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 제시되고 음성 출력의 TTS의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단순히
터치 방식인지 아이 트래킹인지 또는 뭐 스와이프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등등등 이런 접근 방식 그리고 화면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키보드의 유형 그리고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학교나 이런 데 설치형인지 등등 굉장히 이런 의사소통 보조기기에는 이런 핵심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능들이 AI 등장으로 굉장히 이제는 이런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요. 기존의 이런 글리드 어떤 상징들을 심볼들을 그래픽 심볼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 또는 사진 또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글자 읽고 쓰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요런 그런 텍스트 기반의 AAC 기기들 등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 이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더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또는 국내외의 이런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가 연구한 부분인데 이걸 조금씩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 강조됐던 것이 원격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등장과 함께 이 LML이라든가 이런 대화형 챗봇을 어떻게 이 장애인들에게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와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대부분 챗봇 여러분들이 챗 GPT 쓸 때도 대부분 이제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사실 텍스트 기반이고 음성 언어 기반인데 그러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친구들 또는 최중증에 있는 친구들은 구어가 안 되고 텍스트 입력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챗봇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이제 상징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텍스트 입력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약간 이제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걸 다 이미지로 바꿔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햄버거라든가 짜장면이라든가 눌렀을 때 이제 챗봇이 대답을 해주죠. 너 짜장면 먹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대화형으로 의사소통 훈련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일단 프로토타입으로 3가지 그 챗봇한테 역할을 부여했어요. 하나는 대부분 이제 역할을 이 챗봇에서 많이 부여를 하는데 이제 카페 사장 또는 병원 진료 의사 또는 짜장면 중국집 주문받기 요렇게 그래서 카페에서 음료 주문하기 위해서 챗봇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고 실제로 카페에서 이제 이런 보조기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해서 음료를 주문한다거나 또는 중국집 또는 또 진료 보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 아픈지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이 가상의 역할을 주고 챗봇이랑 대화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하나 개발을 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 입력이 아니고 음성 인식이 아니고 이런 그래픽 심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서 많은 그동안에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화된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더 인식하기 쉽고 더 이해하기 쉬운 심볼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밥이라고 했을 때 어떤 밥이 나한테 가장 익숙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연령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이제 비장애인과 같은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과 많은 언어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식사를 의미하는 밥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이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쩌면 이 식판에 있는 것만 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언어 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장애인,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더 많이 쉽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좀 쉽게 보면은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제 누구거든요. 사실 언어 능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이 많고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 개념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 그러면 사람의 물음표를 떠올리는 이미지를 굉장히 표상하는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나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그냥 맥락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가는데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누구야 하는 상황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 밑에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그 미국에서도 이제 1990년대부터 이런 이미지 개발, 이런 심볼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해서 이런 체계성을 갖는 이미지 개발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챗GPT 등장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일러스트 작업을 누가 했냐면 전문 일러스트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요런 그 다양한 유형의 어떤 컨셉만 딱 교육을 시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이 다 개발을 해주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유희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에비던스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왜 써?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그런 에비던스를 계속 찾아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 아이들의 감정 표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얼굴 또는 제스처 또는 상황 기반 어떤 상징이 더 자폐 아이들에게 더 유용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자폐 아이들한테 더 좋은, 더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그런 자료들을 개발을 같이 꾸준히 그런 기본 컨셉 연구에 기반해서 개발을 하고 또 예전에는 끊임없는 그런 추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기본 어떤 컨셉과 체계적인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요즘은 그 이후의 것들은 내 개인이 요 컨셉으로 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이제 박수를 치는데 이제 내가 칠 때에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칠 때 손 동작이 중요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박수 치는 이런 일러스트가 더 중요할지 이게 어떤 박수치다라고 일러스트에서 어떤 상징이 더 좀 쉬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연구 결과는 이제 관점, 이제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상징을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게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폐 아이들도 역시 조금 이런 그런 그 제3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중이라든가 이런 게 더 뭐 크게 비장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앱 소프트웨어 이런 데서 의사소통 보조기기 어떤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엄청 중요한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 개념을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사과, 바나나, 배 이러한 사물은 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에는 그냥 너무 쉬워요. 그런데 걸어가다, 화나다, 슬프다, 만나서 기쁘다, 이런 감정과 굉장히 동작과 관련된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보조기기가 이제 예전에 카드 형태의 기반이 아니라 비디오, 동영상 이런 기반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R, AAC 애플리케이션은 너무 오래전에 이제는 너무 이제 지금 보면 너무 올드한 버전이에요. 이제 2019년도에 약간 연구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연구실을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했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로 내가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카드를 다 연결해서 이 카드를 누르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카드를 곳곳에다가 숨겨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영상을 보여주면 색종이
색연필. 실제로 우리가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옆에 뭔가 내가 색칠을 하면서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옆에 뭐가 있지 않아도 실제 실물이 없어도 이제 카메라 기능으로 보면서 그 카메라에서 카드를 눌러서 지금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실제 그런 상황 중심의 뭔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자 조금 시도적으로 했던 연구들이라고 더러워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요 연구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이 AR이 제가 처음에는 2019년도에는 태블릿 PC 기반으로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 글래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보조기기에서 AR도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위치 기반이에요. 위치 기반.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그냥 언어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장소,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대상자, 그리고 지금 의사소통이 그 장소에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상황,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아주 적절한 그런 메시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시도한 거는 위치였어요, 위치. 그래서 이제 내가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편의점 앞에 있으면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나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사실은 그 위치 정보에서 제가 편의점과 예를 들어서 카페 중간에 서 있으면 두 가지 정보가 다 나와서 이제 내가 편의점 갈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편의점에서 내가 의사소통이 항상 이루어지는 방법은 늘 좀 비슷하긴 해요. 우리가 대화에 처음에 도입이 있고 인사를 하거나, 그리고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질문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리고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 인사를 하거나,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메시지에 이제 담아서 위치 기반으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보조기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프롤로그 2나 다른 버전 그 의사소통 보조기기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던 건데, 이제 음성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AI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이 구글, 시리아,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응답을 한다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 보조기기에 그런 AI 스피커의 음성 명령어들을 조금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아이콘을 통해서 사용자가 가정에서는 불 켜고 불을 끄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하는 것들을 나의 음성이 어려운 사람들도 이런 위치 정보라든가 아니면 AI 스피커 연동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좀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기기들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형태로 이제 위치가 되면, 위치 기반에서 여기는 카페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필요한 그런 보드가 나오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정말 힘들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치료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문가 개입 없고 보호자 개입 없고 오로지 이 애플리케이션과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상호작용해서 어떤 언어 치료의 효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효과를 증명해야 되는, 에비던스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들은 뭐냐면, 니네 언어 치료에서 뭐 하니? 이런 걸 개발자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타겟이 3세에서 5세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날 때는 중증도가 좀 다르다. 구어가 가능한 아이들도 있고, 구어가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그런 좀 진행을 하냐면, 사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조인 어텐션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구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제스처 사용이라든가 또는
구어의 예우가 안 좋은 친구들은 그런 시각적 비주얼 서포트를 통해서 이제 AAC를 사용한다거나, 그런데 구어가 가능하면 발음을 교정한다거나 또는 사용하는 구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해서 어휘를 향상시킨다거나, 그다음에 문장을 만든다거나, 문장을 만들면 문장을 연결해야 되고, 연결한 뒤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잘하고 문장 이런 언어 능력이 좋으면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대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얘기를 했고, 그런 개발자들이 그걸 다 담아주겠다고 했어요. 그걸 다 담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자폐 아이들의 음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음성 자료를 했고, 음성 자료들을 수집해서 여기 안에 기술에 넣었고, 그리고 시선 추적.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어떤 아이가 이 앱에서 아이가 이제 막 움직이면 그 아이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보는 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넣어서 굉장히 세분화한 그런 목표와 컨텐츠를 준비해서 이것도 저희가 RCT를 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치료제가 일반 앱과 다른 부분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는 이거로만으로도 이제 전문가 개입 없고 보호자 개입 없이 이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어떤 치료적 향상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받을 때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이제 식약청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연구가 끝났고 지금 RCT를 했고 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어머님들도 이 앱을 사용하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거 너무 재미없다. 또 그리고 치료사가 이제 아이랑 실제로 이제 대면 환경에서 치료사가 아이랑 치료하다가 아이가 흥미를 잃고 가면 이리 와봐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제 앱은 이리 와봐 해도 아이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결돼 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러스트 요즘에 너무 화려하고 어디 미국 애플에서 만든 건 더 화려하고 이미지의 기술들이 더 화려한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 엄청 혹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그 평가 결과가 뭐가 있었냐면, 어머님께 이런 앱이 계속 개발이 된다면 혹시 사용하실 거냐 그랬더니 무조건 사용하신대요. 추가 연구 개발에 혹시 더 연구 개발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대요. 그 이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어머님 보호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24시간 이 아이와 옆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학습지 또 이런 부분들은 다 비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땅한 어떤 활동이라 이런 게 없다.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좋다고 만들어졌다면, 물론 이런 디자인 요소에서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자기는 이거 있으면 무조건 사용한다. 이런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경험하는 보호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개발한 것들이 부모 교육 앱이었어요. 부모 교육 앱. 계속 앞서서도 이제 유희정 교수님도 이제 치료에서의 그 가족 지원, 부모 교육, 조기 교육 이런 거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역시 이 디지털 치료제를 함에 있어도 또 보호자 교육이 같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방향을 잡았고, 그 현장에서 보호자와 이 상담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같은 아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그래서 부모 교육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잘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정확하게 이 아이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와 보호자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일치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한 번에 판단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면 뭐 바나나 달라고 하나요? 그럼 어머님들이 대부분 네,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 물어봐야 돼요.
손을 잡아 끊는 형태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어 치료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는 바로 그 관찰한 것을 그대로 묘사해야만 서로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 있는 정보들이 가정에서의 아이 행동, 치료실에서 아이 행동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들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료실에서 선생님은 아이가 산만했어요, 또는 아이가 오늘 지쳐 있었어요, 이런 어떤 판단 결론적인 것만 얘기하게 되면 어머님은 그냥 굉장히 속상해만 하거든요. 아이가 잘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결론적인 판단의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또는 치료사는 치료 대상자에 대해서, 엄마는 자녀에 대해서 그 행동 묘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가정과 치료실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주고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한 목표와 그 중재 방향을 잘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 교육에서도 아이를 잘 관찰하는 거에 엄청 초점을 뒀고, 그리고 그리고 그 목표는 이제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겠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징이 갖고 있는 뭐 앞으로의 발달의 어떤 예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라도 더 배웠으면 좋겠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계속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유, joint attention, 그리고 아이의 주도성을 이제 키워주는 거예요. 아까 그 조현주 과장님이 최중증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측이 의사소통의 자발성에서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나다라라고 제가 얘기하면 누군가는 여기 대부분은 마바사 이렇게 연결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예측이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을 때 의도성이 생겨요. 의도성. 그래서 뭐 아이들 치료할 때 엄청 루틴을, 일상생활에서 루틴, 이걸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예측성이 생기면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자발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모 교육 앱과, 그리고 이 디지털 치료제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예들을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부모를 교육하고 부모 훈련을 하고, 이러한 앱들을 같이 동시에 이제 개발을 했어요. 사실 이 식약청의 디지털 치료제 앱으로 인증을 받으려면요, 뭘 강조하냐면 에비던스를 엄청 강조해요. 무조건 증거가 있냐, 효과가 있냐. 그런데 그 연구 RCT 결과에 자폐 중증도에 변화 없고요, 랭귀지도 변화 없었어요. 사실 이 디지털 치료제 3개월 사용했거든요. 근데 사실 질적인 것들은 당연히 앱을 사용하게 되면 어휘 노출, 어휘 말하기, 이런 부분에 향상이 있기 때문에 질적인 것에 향상이 있지만, 이 중증도나 사실 랭귀지 스킬에 이 3개월 만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없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후속으로 더 분명한 에비던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에비던스를 강조하게 되면 실제로 아이한테 중요한 변화를 놓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너무 그 정량적인 에비던스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 아이의 진짜 의미 있는 중요한 어떤 환경의 루틴을 형성하고, 이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좀 늘고 하는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좀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하면서도 좀 저도 많이 느끼고 좀 많이 또 배우긴 했는데,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사실 지금 현재 디지털 치료 개발은 조금 살짝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로 보여져요. 한 3, 4년 전에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 투자하고 가능성 엄청 높이 평가했는데, 사실 에비던스가 많이 없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에비던스가 많은 현장에서. 그래서 살짝 조금 축소된 것 같은, 이건 저의 생각인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얘기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제가 했던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LML이 등장합니다.
화장실. 이게 어디예요? 슬쩍 지나갔는데요. 이 두 가지를 화장실 비교한 거예요. 어디예요? 두 가지를 비교한 건데 이제 영어로는 where is the restroom? 뭐 우리말로는 화장실 어디예요? 라고 하는 것을 의사소통 보조기기로 표현하는데 외국 버전은 뭐 한 20초 이상 소요돼요. 문장을 만드는데. 그리고 한국어 기반의 요 앱도 20초, 30초 이상의 시간이 앱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이런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계속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대화하는 파트너들은.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면 화장실 어디예요? 정말 1초면 말할 수 있어요. 엄청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사용하면 하나의 정확한 메시지를 사용하는데 만드는데 한 20초에서 30초.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으로 엄청 예측을 좀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자율주행 같은 거예요. 운전도 대신해 주잖아요. 이제 말도 약간 대신해 주는 그런 의사소통 보조기기에 대한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라고 시작했는데 그 사용자는 화장실 딱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락 정보와 어떤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 지금 화장실 찾는구나.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시도했던 스피크와이즈는 것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화 상대가 너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너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 버스. 타요. 여기요. 오늘 와요. 여기 오기 위해 버스를 탔어요. 네. 오른쪽이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했던 그런 앱인데요. 이제 챗GPT 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LML을 이용해서 문장 생성을 더 이제 추천해 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문장을 겨우 몇 개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이제 문장이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개발이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도 인하대에서 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미 해외에서는 그 챗GPT LML을 이용해서 텍스트 기반의 이런 저희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앱이 상용화되고 상품화되고 이게 한번 이게 아까도 그 인공지능 시장이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숨가쁘거든요.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영어 버전을 막 수십 개가 한 번에 확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가 AR 기반이에요. AR 기반. 영상을 제가 하나만 요거 간단하게 지금까지 배운 보여드릴게요. 표정을 함께 연습해 볼게요. 저와 함께 기뻐요. 표정을 지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표정을 인식하는 건데 이제 이제 어티즘 친구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도 어렵고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운데 이 AR 기반의 그 지능형 사회적 상호작용 훈련 그런 서비스는 두 가지 그 모드로 하나는 훈련용은 이제 얼굴 표정도 자기가 상대방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맞추고 그다음에 나의 감정 표현을 또 표현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또 하고 있고 실시간 보조는 이제 AR 글래스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보면 쓰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지금 이제 직장 생활에서 상대방이 웃고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상대방은 지금 좋으니까 뭐 간단한
가벼운 이제 인사말을 해보세요라고 하고 추천해주는 그런 문장을 문장을 추천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런 이 앱 개발과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시제품 개발이고, AR 글래스는 이 시제품 개발과 상용화와 사업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의사소통 보조 국내에서는 연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글래스가 좀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개발하고 업데이트되는 그런 스마트 이제 글래스를 찾아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표정을 함께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이 앱에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쓰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탈 때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순서를 그림으로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에 따라서 그 글래스를 쓰고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우리가 그냥 단순한 엘리베이터 타는 거지만 이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기, 타기, 누르기,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내리기 등등. 그리고 이거는 그 구내식당,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 구내식당 이용하기.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발달장애인이 이러한 어떤 예절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장례식장의 예절 교육.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그런 상징들을 하나씩 제시를 해서 이 순서에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챗GPT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챗GPT는 사실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미지 생성을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만드는 것 유행했는데, 이제 4컷에 대한 연속 이미지 생성에 좀 최적화되어 있어요. 4컷. 그러니까 챗GPT한테 6컷 그려줘, 8컷 그려줘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하시면 계속 얘네들이 오류가 생기거든요. 정확하게 잘 안 그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장의 치료사들이 AI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지식들이 있어야 한다. 이걸 맹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머나먼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보호자가 오셔서 챗GPT가 이거 치료 목표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이 치료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앞에서 유희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에비던스가 엄청 중요해요.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엄청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치료사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올해 이제 첫 등장했던 개념인데요. 저도 굉장히 앱 많이 개발하고 싶은데 코딩 교육 들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바이브는 챗GPT 우리가 하는 것처럼 프롬프트로 앱을 만들어줘요. 프롬프트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코딩 교육을 하지 않아도 챗GPT한테 아주 간단한 거,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기초 수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치료 현장에서 간단한 그런 감정 훈련을 하기 위한 어떤 퀴즈, 게임을 하나 만들어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런 AI 툴들이거든요. AI 툴들이 굉장히 이게 실체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우리가 현실에 마주하는 실체. 툴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치료사들도, 비개발자인 저도 아주 간단한 앱은 이런 바이브 코딩으로 앱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링크들을 이제 제가 정보를 제공을 했고, 나중에 아마 핸드아웃은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스크라고 하는 이 앱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아마 현장에서 이미지 생성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비주얼 언어거든요. 시각적인 정보의 기억과 인식과 그런 학습이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인데, 우리 아들 사진과 제가 찍은 제주도 사진이거든요. 그러면은 합성 수준은 아닌데요,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의 치료에 우리가
비디오 모델링이라는 그런 에비던스가 있는 중재법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학습하는 거.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보고 학습하는 거. 근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 모델링에 대한 중재 접근을 할 때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소라라든가 또는 챗GPT에서도 이미지 생성이 있는데 그 LML의 종류에 따라서 이미지 생성의 유형이나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굉장히 숨가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그 플랫폼 그 툴들이, AI 툴들이 너무 다양하고요. 너무 그러니까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유용한 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각각의 툴들에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현장에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뭐 앞서서 너무 좋은 강의의 진단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치료 개입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지만, 그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치료 현장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뭐 훈련용 또는 뭐 훈련용이든 아니면 보조용이든 이런 거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그 AI를 굉장히 잘 활용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정보들이 좀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준비한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